자, 23번 문제 삼함수입니다. 삼함수는 향랑의 일생에서부터 삼국통일 이야기까지의 서사를 인물 이름 환상적으로 서술한 환상적은 아마 비현실적인 거겠죠. 연의 소설이다. 연의는 역사적 사실의 소설적 상상력을 섞어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 삼국지 연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유비, 관우, 장비 뭐 나오는. 삼국지는 들어봤지. 근데 우리가 보통 삼국지라고 하지만 삼국지라고만 얘기하면 역사서고요. 연의라고 붙이면 이제 소설 우리가 아는 소설들이 되죠. 작품, 자, 이 작품은 상고시대부터 작품의 창작 시기인 조선시대까지 온갖 사건과 인물들을 망라 총정리하면서 인간계와 천상계, 마계, 원래 등을 넘나드는 거대한 상상력을 가미했다. 작가는 인물, 사건, 공간의 환상적인 성격 부여함으로써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가작품은 그렇고 나작품, 나작품 이 자기록은 소설이라기보다는 수필인 것 같아요. 27번까지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27번에 잠깐만 보면 조선 후기에 연려는 우리가 얘기한다시피 지조절개를 지키는 여인을 얘기하는 거고 는 수절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 아닌 순절 여인으로 그 의미가 변모됐다. 이때 순은 순장 있죠. 순장. 죽으면 관련된 식구를 같이 묻어가지고 죽이는 매장하는 그런 겁니다. 자, 모두 남편에 대한 절의를 지킨 여인이지만 수절이든 순절이든 순절은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순절은 남편 죽었다고 혼자 살아남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남편 따라 같이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죠. 국가에서 순절한 여인만을 연료로 포상한 것도 의미 변모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국가가 잘못한 거지. 마치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분위기를 형성해 버렸잖아. 17세기 이후 양적으로 증가한 연려전은 연려의 일화를 담은 이야기들, 사회적 교화를 목적으로 연려를 주인공 삼았다. 그래서 여인의 내적 갈등은 무시하고 절의만을 부각하면서 죽음을 미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런 게 표현한 거야. 18세기 후반에는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대두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도리, 인간 본연의 정 등도 중요하다는 입장. 요것과 순절한 여인을 연료로 보상하는 것에 가나에서 연료의 모습과 연료에 대한 관점 어떻게 들어가는지 관찰해보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기는 쉽지 않지. 사만스비도. 일단 가보죠. 사만스비에는 줄거리가 있네요. 자, 동쪽 집 자제, 효렴의 아내가 되고자 한 향랑은 여인이겠네요. 부모의 뜻에 따라 서쪽 집 자제와 자, 개인적으로 원한 건 효렴의 아내가 되고자 하는 게 여기 개인적 욕망. 향랑의. 하지만 부모의 뜻에 따라 서쪽 집 자제와 혼인한 건 당시 사회 질서에 순응한 거죠. 순응했고 남편과 시모, 시어머니입니다. 부모는 아닌 거 보면 시아버지는 없나 봐요. 그죠? 자, 남편, 서쪽 집 자제는 남편이겠고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받고 쫓겨난다. 친정에 돌아온 향락은 같은 골 조씨 집과 혼담이 오가자 두 아비를 섬길 수 없다며 자, 구박받고 쫓겨나고 같은 골 조씨 집과의 혼담이지만 지아비는 남편 섬길 수 없다며 연못에 투신하고 선녀가 됩니다. 비현실적이에요. 연못 투신 연료의 모습이라고 할게요. 그냥
위기에 처한 남편을 살린 후 부부의 도리가 끝났음을 말한다. 자, 위기에 처한 남편은 무슨 위기인지 모르지만 죽어서 선녀가 돼서 남편을 살리는 그런 모습도 그 여인으로서 남편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때 남편은 이쪽 서쪽집 자제, 자기를 구박한 그 남편 얘기하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거야, 내가 볼 때. 아니, 남편, 시부모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구박했으면 버리고 딴 사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던 거죠. 이후 옥황상제에게 이루지 못한 효령과의 혼인을 소원으로 말한 향락은 천상계 회의를 거쳐 인간계에 환생한다. 자, 그래서 효령과의 소원, 혼인이 소원인 거고, 옥황상제도 등장해요. 그래서 자, 인간계에서 향락으로 살다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천상계 갔다가 소원을 말해서 인간계로 환생합니다. 환생해서 효령과 살고 있거든. 나이 차이가 있잖아. 그렇잖아. 이때 환생 그러면 깐난쟁이로 환생하는 거냐? 원래 죽을 때 그때 나이대로 환생하는 거다. 그때 죽을 때 나이대로 환생해야 뭐 이게 결혼이 가능할 수 있겠지. 이때 대각간 김유신은 실존 인물이죠. 대각간은 직책 이름, 관직 이름은 장수이자 재상으로 국내외에 그 이름이 자자 유명했다. 왕도 그를 매우 중히 여겨 일마다 잠은 물어봤어. 하루는 그러던 어느 날 관청에 한가에 앉아 있는데 누가 김유신이 문지기가 달려와 문 밖에 한 젊은 장군이 뵙기를 청하는데요. 하기에 즉시 들어오게 했다. 그 사람을 보니 금으로 만든 투구와 갑옷을 입었는데 키가 석자는 될 듯하고 용모가 건장하였다.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 곧장 정각 앞에 서더니 읍도 절도 하지 않고는 김유신 앞에 우뚝 서 있을 뿐이었다. 자, 요런 모습. 어떤 당당한 행동.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국내외 이름이 유명한 김유신인데 김유신을 찾아왔다면서 그 최고의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은 눈앞에 두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읍도 절대하지 않는 음, 비범으로 갑시다. 비범한 인물임을 행동을 통해서 짐작하게 합니다. 김유신이 황급히 왜 굳이 황급히 그를 맞아 말했다. 자, 당신의 모습을 보니 분명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시군요. 오늘 여기 오신 것은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시려는 것인지요. 네, 황급히는 요걸 알아챘기 때문에 보이는 행동인 겁니다. 그죠? 그는 그제야 손을 들어 얘를 보자. 그렇게 자기를 알아봐 줬더니 그제서야 얘를 표합니다. 읍도 절도 안 하다가. 오늘 상제의 명을 받들어. 상제 누굴까요? 옥황상제 얘기하는 거예요. 헐, 나 어떡하지? 갑자기 배고파. 당이 떨어졌어. 식은땀 잠깐 나와. 그 음식하고 밥 하나 보였어. 당 플랜인데 뭐지? 아무개 군 마을에서 원통이 죽은 향랑의 혼사를 주관하려 하오.
왜 원통이 죽었지? 어떻게 됐어? 죽는 거야? 이렇게 죽었잖아. 연못에 투신. 자살해서 죽은 거죠. 그런데 그 향랑의 혼인을 진행할 거래. 아무나 아무 달 아무 날에 특정 날에 아무 마을 아무 곳에서 특정한 거야 그냥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혼례를 거행하는데 일을 맡을 사람이 마땅치 않죠. 그대가 앞장서서 1, 2천이라는 가에 1, 2천은 이제 물가 이름일 것 같습니다. 물 이름. 근처에 청칸의 넓은 집을 지어 향랑이 앞으로 여기에 거하며 혼례를 기다리게 하시오. 그래서 혼례 날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그대를 탓할 것이오. 말음을 마치자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비현실적이죠. 줄거리 자체도 비현실적입니다. 김여신은 이미 향락이 원통이 죽어 본받을 만한 덕을 드러낸 공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용히 왕에게 가서 이제 왕에게 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늙은 신도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고 나이도 많아 얼마나 오래 조정의 일을 볼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겪어보지 않은 일이 있어 아레나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일을 겪었어. 폐하께서 신을 늙어서 망령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급히 백성을 뽑아 1, 2천 가에 1,000칸의 큰 집을 짓게 해 주십시오. 하라는 대로 부탁하는 건 왕한테. 학원은 금 갑옷 입은 신장의 일을 자세히 말했다. 아까 그 젊은 장군 얘기 찾아온 왕은 평소 유신을 귀하게 여겼기에 비록 매우 허무맹랑한 일이었지만 김유신의 뜻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만큼 김유신을 신임하던 왕입니다. 인하여는 고전소리를 굳이 안 봐도 돼요. 해석 안 해도 돼요. 자, 유신에게 물었다. 평랑의 일은 내가 이미 정념은 그 연료를 기념하는 문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옛날에 죽은 사람들한테. 는 세워 포상했는데도 아직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경은 그 일을 아시오? 어떻게 향락의 일을 잘 모르면서도 어떻게 정념을 세웠을까? 되게 궁금한 지점이긴 한데 향락이 그래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다고 투신 자살한 것이 연료로서 포상해 줄 만한 하기 때문에는 내리긴 했는데 자세한 내막을 모른다는 얘기야? 김유신은 나라 안에 동요나 속담 등을 관장하여 모든 일을 자세히 조사했다. 그래서 혼인하고 쫓겨난 것과 그러니까 향랑의 일과 관련돼서 이미 정려하고 포상한 것 맞아. 했지만 자세한 내막을 알지는 못해. 근데 이게 누가 신장이 와서 또 혼인을 추진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내막이 궁금해서 알아보게 된 거지. 옛 남편을 살려 바른 도를 드러낸 일, 십녀모의 태를 빌려 자식으로 태어난 일, 요게 아마도 뭘 것 같습니까? 옥황상제에 부탁해서 인간으로 환생한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죽어서 선녀가 됐다가 소원을 들어준다니까. 태는 태반입니다. 아시겠죠? 배. 십녀모는 그렇게 되면 환생할 때의 엄마가 되겠죠. 왕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어 하고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다. 자, 이윽고 술을 내고 음악을 연주하는데 모든 술과 안주는 대궐 안에서 나온 것인지라 세상에서는 귀하다고 일컬어지는 것이었다. 막 술을 마시려는 순간에 후토 부인이 좌중에 청했다. 자, 후토 부인 뒤에 어휘풀이 있습니다. 여기 신이에요, 신.
선녀 정도로 해석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은 하늘과 사람이 서로 만나는 날이요. 신성과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때입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혼인날인 것 같아. 혼인날. 선녀로서 환생한 애가 이제 그 부름대로 명령대로 이제 하는 거고 조촐 하나만은 소박 플러스 화려하진 않고 소박 플러스 깨끗. 음악을 마련하여 신랑을 대접하려 합니다. 이쪽과 저쪽 서로 바꿔 세상의 사람들이 천상의 음식을 먹고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의 음식을 맛본다면 이것 또한 다시 없을 수 없는 기회일 것입니다. 사람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모두 한 목소리로 기뻐. 동의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자, 하늘, 신선, 천상의 음식.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파티가 천상계 사람들이 오고 지상계, 인간계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파티하고 있는 상황이. 부인이 즉시 시녀를 시켜 한꺼번에 모든 음식을 올리게 하고 신랑 집에서 마련한 음식을 여러 신선들에게 내오게 했다. 자, 부인이 시녀를 시키는 경우는 천상계와 관련된 거겠고, 천상계 음식. 신랑 집에서 마련해 온 건 인간계 음식이겠죠. 그거는 하늘에 사는 존재들, 신선들에게 되죠. 이것들은 인간 세계 사람들에게. 신선들이나 사람들은 서로 음식의 이름이나 모양을 몰라도 나온 것이 모두 기이하다 여기며 앞다투어 배불리 먹었다. 부인이 또 명령을 내려 선악과 소각, 선악은 신선의 음악, 소각은 속세의 음악, 인간계의 음악이겠죠. 섞어서 번갈아 연주케 하니 피차가 모두 음절은 알지 못하지만 다만 사람은 신선세계 음악을 듣고 신선은 인간 세상에 음악을 들었다. 또 선계의 선악 수십인 차 이래서 보니까 골라 나름하네. 앞에는 음식, 그 다음 음악. 선하는 그냥 신선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선녀 수십인을 시켜 인간 세상의 궁녀들과 함께 마주보고 춤을 추게 하니 궁녀와 선하들이 무지개 옷과 깃털옷이 매우 흡사하였다. 다만 의복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것, 걸음걸이가 사뿐한 것만은 선녀들에게 미치지 못했다. 마침내 서로 웃으며 매우 즐거워하다가 그 자리 끝. 그래서 파티 끝. 날이 저물어가고 꽃그린 너도 점점 기울어갔다. 대각간 김유신입니다. 는 왕에게 복명해야 하고 복명 무슨 뜻이야 거기? 돌아가는 건가?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처리 결과를 잠깐 껐다 킬게. 후토부인도 상제에게 복명해야 돼. 각자 요 인간계 대표가 김유신 이 파티에 그죠? 또 신성계 대표가 후토부인. 후토부인이 유신에게 안기를 청하고 말했다. 하늘이 영웅호교를 사만에 내는 문제를 결정할 때 저도 이것을 도왔었는데 이때 감히 헛된 마음은 없었답니다. 뭔가 이때 헛된 나쁜 마음은 없었다. 유신이 감사하며 말하였다. 저는 평범한 재주로 그릇되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평범한데 잘못 일이 돼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스리는 도가 서투른데도 국가의 큰 복을 힘입었을 뿐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 이게 후토 부인이 유신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고 유신은 겸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 재주가 없습니다. 평범합니다. 그냥 큰 복을 입었을 뿐입니다. 운 좋게. 왜냐면 여기서 영웅호걸이라고 칭찬하잖아. 여기 영웅호걸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김유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당신을 이 신라에 내는 태어나게 할 때 제가 도왔습니다. 당신 영웅 호걸로서. 근데 스스로는 영웅 호걸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하며 인사하고 물러나니 부인이 눈으로 전송했다. 부인이 장차 돌아가려 할 때 효렴을 불러 말하였다. 효렴. 향랑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남자였죠. 선을 쌓는 집에 남는 경사가 있어.
이거는 이제 음, 격언 같은 걸 인용한 거예요. 시험대 나오진 않겠지. 아름다운 아내를 얻은 것이니 힘쓰고 힘써라. 노력해라. 음. 너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안이어서 어? 아내도 제대로 된 아내를 얻은 것이다. 또 향나에게 말했다. 여러 해 동안 서로 함께 다니며 정이 날로 친밀해졌다. 이제 헤어지려 함에 더 할 말이 없다. 나쁜 인연은 이미 다하였고 복된 인연은 이 냇가에 이르렀으니 나쁜 인연은 이제 끝났고 복된 인연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좋은 사회를 얻어 짝지어 주었다. 사위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후토 부인이 마치 딸처럼 향락을 데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서로 만나 편안히 지낼 날이 있을 거다. 이때 서로 만나는 건 결국 죽고 나서 만나는 거겠죠. 향랑 부부가 모두 감상을 그치지 않았다. 후토 부인이 마침내 수레를 재촉하여 돌아가니 여러 신사들이 따랐다. 향랑은 비로소 매우 슬펐으나 신랑을 대면하고 있는지라 슬프게 울지는 않고 뒷걸음질 쳐나가 절하며 작별할 뿐이었다. 그 정도 그런 거고요. 이 수필을 읽을까요? 수필은 인용. 하만섭이는 그래도 소설이어서 연계 가능성이 높은데 수필은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읽고 문제 풀어봐. 자, 가보죠. 그러면 할 거 어느 정도 다 했고 230페이지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요. 도움을 주는 문제가 34번 문제인데 근데 가와 나를 특정 짓고 설명해주는 보기 박스는 아닙니다. 아쉽게도. 자연물은 창작에 영감을 주는 소재도 자연물 중에서 꽃이나 나무는 특히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 문학에서는 꽃이나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인간과 위계가 없는 동등한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것에 수준을 넘어 우리네 삶과 나란히 함께 있는 연대의 존재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은 역사에서 유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연대 의식을 자연물의 투사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인간이 자연에 속해 있고 자연 역시 인간에 속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연물의 모습에서 인간의 특정 태도를 촉발, 이 말이 참, 태도를 일으키거나 인간의 삶과 유사한 모습을 노래했다. 한편 자연에 대한 관심은 인간들이 자연에 대해 가진 통념의 전환을 상식이에요. 보통 가지고 있다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창의적인 인식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가와 나를 한정 짓진 않았는데 아마도 여기까지가 설명이 이렇게 볼까? 여기에 보여주는 설명과 여기에 주는 설명이 살짝 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나일 수도 있어요. 언급은 안 했지. 한번 가보죠. 가.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먼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 꽃이라 했으니 자, 너 일단 의인화됐습니다.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뒷모습이 머리채를 들인 그 단발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리는 거 있죠.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고 전한다. 오랑캐 꽃 이름의 유래를 소개하는 것으로 독특한 시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랑캐 꽃의 이름의 유래는 너의 뒷모습과 꽃의 뒷모습과 오랑캐의 뒷머리가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거에 근거해서 오랑캐 꽃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같단다. 들었던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직접 목격한 건 아니고. 도래샘도 띠집도 이거 샘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띠집은 초가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던다. 누가? 고려 장군님이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이처럼 굴러갔단다. 이 쫓겨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려 장군님이 가해자가 되고요. 오랑캐는 그에 대해 피해자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역사를 잘 몰라서 우리 여진족 여기서 오랑캐 여기에서 보는 오랑캐는 우리가 여진족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여진족들 북방 정벌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서였나? 장수? 그리고 이성계도 마찬가지고 북방을 쳐들어가고 뭐 그랬었는데 고려 시대에 그 얘기. 우리의 역사적인 기억은 항상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우리 조선 반도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고려라는 나라에서 오랑캐를 그 포벌하는 그런 장면으로 제시됐습니다. 구름이 모여 골짝골짝을 구름이 흘러 백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자,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한번 제시해주고 여기 어때요? 시간의 경과. 현대시니까 보시면 조선시대 끝나고 쓴 거겠죠. 고려시대 때 500년, 조선시대 때 500년,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거지. 고려시대 빼더라도 뭐 500년 정도 흘렀으니까. 그렇게 흘러갔나? 100년, 몇백 년. 너는 오랑캐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매트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오랑캐라면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오랑캐의 특징, 당시. 이런 거 있었는데. 그 다음에 피를 받아야 오랑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도 오랑캐꽃이고 얘를 모르는데도 오랑캐꽃입니다. 그렇게 취급받아요. 오랑캐꽃이라고.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이게 바로 이 부분은 뭐냐면 음, 오랑캐꽃의 억울한 처지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울어보렴. 목 놓아 우러나 보렴. 오랑캐꽃. 그래서 요 막아주는 행위는 음, 그 연민. 마음껏 울 수 있게 햇빛을 막아주는 겁니다. 연민, 위로. 그러니까 이 오랑캐꽃에 대한 화자는 공감과 이해가 있어요. 왜? 얘네 억울하게 오랑캐꽃이라고 이름 붙여줘서 이름 붙여줘서 뭐 이게 지금 이용하기 이게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작품으로 보면 그걸 배경으로 보면 우리 민족도 이제 상황이 역전됐지. 고려시대 때 고려가 오랑캐를 무찔러 가해와 피해가 이렇게 되지. 지금 우리 민족 지금 어때요?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지? 오랑캐 얼마나 억울하겠어. 오랑캐 꽃 얼마나 억울했어. 우리도 어때? 우리도 억울하지. 지금 상황이. 거기에서 동질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둘이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오랑캐꽃에 대해서 의인화시켜가지고 그를 햇빛은 어쨌든 뭐 실현과 고민 권한이겠고
화자가 겪은 자신이 처한 역사적 경험과 오랑캐꽃이 겪은 역사적, 그러니까 오랑캐가 겪은 요 역사적 사건, 오랑캐 억울하겠죠? 오랑캐꽃 억울하겠죠? 자,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산수유나무의 농사 봅시다.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노랗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옥말려 든다는 건 좀 쪼그라든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무엇을?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단정적 어조예요.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노인법. 나무가 농사를 짓는. 꽃은 하늘에 피우고 그늘은 땅에서 넓어지고. 이것도 농사의 결과. 또한이라는 말도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노란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는 거 산수유나무가 터트리는 겁니다. 산수유나무가 짓는 농사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근데 또한이라는 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들이는 게 아니라 나무가 꽃을 피우듯 나무는 그늘도 노랗게 피운다. 농사라고 얘기해요. 그늘 또한 나무의 농사 은유법 쓰였고요.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돛살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여기서 그늘은 뭘까요? 포용, 배려 이런 것들.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포용력과 배려, 타인을 배려하는 이런 것들을 그늘로서 구체화해서 보여준다. 그늘은 노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늘을 무게로 표현합니다.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 아마도 이 노랗게 피운다고 해서 이게 상상력이 좀 애매하긴 하지. 아니, 노란 꽃 때문에 생긴 그늘이니까 그늘도 노랗다라고 인식하는 건데. 그래서 어, 시각적인 것으로서의 대상을 무게감을 가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표현들 중에 하고요. 잠깐만. 이걸로 확인해 볼게. 음, 그죠? 요거거든요.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마지막 뭐 가을 같은 때 주게 하면 요런 열매 맺히고. 보시면 이 산수유도 봄에 피는 꽃인데 신기하게 뭐야? 나뭇잎보다 꽃부터 피웁니다. 지금 보니까. 개나리나 벚꽃처럼. 요 꽃술을 잘 보면 이렇게 좁쌀만하게 이렇게 맺혀져 있죠. 그게 그늘에도 펼쳐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수확하면 닷대들이의 좁쌀 닷대들이의 무게 정도로 무게감을 가진 것을 표현하고 있다. 주로 시각적 심상을 위주로 해서 문제는 펼쳐졌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있다, 노랗다, 뭐뭐 하고 있다, 넓어진다. 이게 다 뭐예요? 현재형 시제를 통해서
생생함을.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잠깐 조금 늦는 데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33번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죠? 그게 그늘 농사의 뜻입니다. 33번에 다음 뭐겠어요? 다음 2번이죠? 1번은 뭐가 틀렸어? 화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3번은 화자가 볼 때 저 그늘 농사를 짓는 것은 연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불쌍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 화자가 나무가 피운 것과 호응하며 호응이 되는 것까지는 맞을 수 있는데 화자가 가진 슬픔, 화자가 슬픔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관찰하고 있는 거고요. 나무가 나누고자 하는 것을 평가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한다. 아닙니다. 이것저것을 뭐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려는 것에 대해서 그 태도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답은 뭐 그래서 2번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5회 마지막이네. 5회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매일같이 그 문학 모아놓은 거 그거 계속해서 풀어주고 시적 독서 시험에 나올 법한 거 골라가지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5회로 가보죠. 음, 어딨어? 자, 낯선 이와 거리에서 서로 고함. 요거 나가볼까요? 현대시. 현대시랑 지금 고전식을 같이 섞어놨습니다. 동락단. 그 다음에 고전. 저렇게 되면 현대시랑 고전시 이렇게 묶어놨으면 수필 안 나오고 희곡, 시나리오, 대본이 나오게 돼요. 여기는 고전 소설. 그리고 여기 시나리오. 시나리오로 나왔네. 시나리오는 시험 문제로 나오기 어려우니까 축제. 요거는 나갈 생각은 별로 없고요. 오늘은 순서대로 현대 소설부터 한번 나가봅시다. 한 줄거리 아니 저기 보기 박스 한번 보죠. 자, 낯선이와 거리에서 서로 고함에서는 현실의 변화를 소망하나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해 무력감을 느끼는 현대인을 대변하는 인물. 자, 이 인물은 그러한 인물을 상징한다. 그 인물은 삭막하고 정체된 현대사회에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 닫혀 출구가 봉쇄된 듯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일단 현대사회 자체가 부정적으로 제시됐고 현실 자체가 답답함과 자아를 잃어버린 상실감, 정체성의 혼란 등을 겪는데 이에 따른 음울한 내면 심리가 기이한 신체 상태로 형성화된다. 그럼 이때 기이한 신체 아유, 기이한 신체 상태는 결국
음, 우울한 내면 심리의 반영이라는 거. 그러나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음울한 내면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결실도 엿본다. 즉, 이 작품에서 걷기는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고자 하는 주기적인 몸부림이자 정체성 혼란에서 벗어나는 무의식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걷기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보니까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결실도 맞건데 가봅시다. 뭔지. 줄거리 아무것도 없네요. 산업사회 혹은 기술 문명의 꽃이라 불리는 자동차를 팔러 다니다 보면 자, 자동차를 팔러 다니다. 이건 자동차 영업사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돈의 가치와 위력을 절감하게 된다. 좀 더 나이를 먹으면 나는 무엇이 되어 있을 것인가? 어느 대리점에 점장쯤 돼 있겠지. 자동차 그 판매 대리점 거기에. 그렇다면 다른 더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녕 사라진 것일까? 다른 더 무엇이 오는 건 어, 여기 나가 나왔어요. 1인칭 시점입니다. 음, 어떤 새로운 존재, 저희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죠. 혹은 그거는 사라진 것일까?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걷기로 했다. 자, 걷기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죠? 걷기는 뭐였어요?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자 하는 노력, 이런 거였지? 자, 걷기로 한 계기가, 어, 나이를 먹으면, 먹고, 이거는 뻔해. 일반 직장,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도달하게 되는 어떤 최종 목표 지점의 모습이 있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뭐가 더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걷기를 하는 거죠. 며칠 전에 판매한 신차를 주인에게 배달하고 나와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서 있다가 나는 걸어서 가보기로 했다. 집까지 5시간쯤 걸리겠지. 하지만 나는 걷기 시작했다. 그 참에 그런 참에 나 자신이 자동차가 되기로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무작정 걸었다. 그날따라 날씨는 매우 흐리고 추웠으며 나는 가벼운 양복 차림이었다. 추웠으면 눈이 내리네. 자, 계절적 배경은 겨울. 겨울에 그 밖에서 5시간 정도? 되게 힘든 상황인데. 보통은 뭐해? 이런 생각 가졌다고도 에이 됐어 너무 추워 이럴 텐데 그냥 계속 갑니다. 자, 눈이 내리기 시작해 발바닥에는 이미 물집이 잡혀 있었고 무릎과 허리는 부러질 듯 아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통증이 이상한 쾌감이 되어 육체를 자극했다. 이따 시 휴대폰이 울렸으나 나는 받지 않았다. 자, 휴대폰을 받지 않았고요. 자, 통증이 이상한 쾌감이 되어 러너스 하이도 아니고 달리는 것도 아닌데 자, 휴대폰이 울렸으나 나는 받지 않은 행위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신에게 자, 몰입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까는 1시간쯤 걸었었고요. 이번엔 2시간을 걸었을 때 눈은 한방눈으로 변했을 때 그때 내 입에서는 저절로 비죽비죽 웃음이 흘러나왔다. 웃음.
내가 왜 웃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꾸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나만의 생생한 자유로 인해서 느끼는 만족감. 그 홀홀한 기쁨. 그렇게 실상한 사람처럼 웃으면서 나는 계속 걸어갔다. 걷다 보니 완전히 잊고 있었던 사춘기 때 내 첫사랑과 무더위처럼 고달팠던 유년과 내내 괴롭기만 했던 청춘의 나날과 그 살아온 생애가 눈앞에 눈발처럼 드리워졌다. 그래서 이 걷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과거의 삶을 회상하고 성찰하게 되는 거죠.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새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걷기라는 건 되게 상징적이에요. 그날 밤 자정이야 나는 외국으로 파병 나갔다 귀국한 병사처럼 집에 도착했다. 아내는 결혼했네요. 나를 보자 왠지 겁먹은 표정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왜? 그래서 나는 내가 걷기에 성공한 것을 알았다. 도대체 뭐지? 지가 걸어놓고 아내 모습을 보고 걷기에 성공했대. 겁은 왜 먹었는가? 아내는. 야, 그러면 12시에 도착했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짐작했잖아. 그러면 한 저녁 한 6시, 7시? 그때쯤부터 걷기 시작해가지고 집에서도 연락이 왔던 했을 것 같은데 전화도 받지 않고 계속 걷기만 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나 보지. 연락이 다 두절된 채 군에 갔다가 연락이 외국 나갔으니까 또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귀국한 병사처럼 어떤 반가운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걷기에 성공한 것을 알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겁은 왜 먹었을까요? 평소랑 다른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나? 아내가 더듬거리며 그랬다. 무슨 일 있었어요? 일? 그래, 사건이 하나 터지긴 했지. 사건이라뇨? 그때부터 나는 걷기 시작했어. 그리고 5시간을 걸어서 방금 집에 도착한 거야. 아내는 손을 더듬거리며 스웨터 단추를 채우고 나서 떨리는 소리로 다시 물었다. 이것도 좀 궁금해. 손을 더듬거리며 스웨터의 단추를 채운다. 자기가 입고 있는 스웨터의 단추겠죠? 아내가 입고 있는? 이해되지? 왜 그 먼 길을 걸어서 온 거죠?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걷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야. 몸 안에 입안까지 모래가 가득 차서 걷지 않고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모래를 가득 실은 트럭처럼 나는 무겁게 느리게 걸었어. 걷다 보면 신경이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몸이 가벼워지더군. 걷고 있는 동안 모래가 조금씩 똥구멍으로 빠져나갔나 봐. 아내는 늙은 식모 같은 얼굴로 식탁에 밥을 차려놓은 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금 보니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내와. 자, 그로부터 며칠 뒤 이렇게 나누면 되죠. 자, 이것도 웃겨. 자, 늙은 식모 같은 얼굴은 도대체 뭘까? 왜 아무 말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을까? 자, 몸 안에 입안까지 모래가 가득 차서 음, 일상생활에 어떤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이건 궁금합니다. 5시간이나 걸어서 와야 됐는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손을 더듬거리며 스웨터의 단추를 왜 채웠을까? 자기가 입고 있는 스웨터의 단추겠죠?
약간 근데 풀어졌는데 이걸 왜 잠갔을까? 되게 독특한 행동이지.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나의 모습 때문에 겁먹었다 일단 대충. 그리고 그 사람 그런 나가 남편인 나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져서 자기를 단속하는 모습일 수 있어. 나오죠? 그렇다 며칠 뒤 나는 새벽 5시에 깨어나 정오까지 무려 7시간을 쉬지 않고 걸었다. 그 후 약 열흘 간격을 두고 걷는 일을 되풀이했다. 자, 열흘 간격을 두고 걷는 일. 대략 7시간 정도. 와, 어마어마한데요, 양이? 나는 우비를 둘러싼 대학생들과 빗속을 걸어갔다. 장례 행렬처럼 모두가 무겁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2시간을 걸어갔을 때 그들은 길가에 앉아 쉬었고 나는 그들을 지나쳐 내쳐 걸었다. 먼저 가는 내게 그들이 일어서서 마루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태어나서 그때 처음 눈물이라는 걸 흘려봤다. 자, 태어나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에요? 도대체 왜요? 그냥 걷기만 하고 있을 뿐인데 이것도 되게 웃기죠? 쉬고 있는 그들은 왜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을까? 그걸 보고 왜 눈물 흘렸을까? 너는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뭐 때문에? 실수를 저질렀어. 버스를 301번? 지금 영상은 녹화했으니까 올려서 유튜브 주소 톡에다 올릴 테니까 그 앞에 부분 읽어봐줘. 자, 페이지는 수능 완성 248페이지고요. 여기에 현대소설 지금 이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눈물 왜, 이들이 인사는 왜 했고, 그 대학생의 인사를 받았을 때 왜 눈물을 흘렸을까? 그것도 난생 처음 흘리는 눈물인 겁니다. 이 작품의 소설에 없어? 순환성? 너는 뭐야 너네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오늘은 이거 공부를 해서 버스를 탔거든요. 근데 강원대가 나타나서 다시 돌아오는 데로 걸렸어요. 잠깐만. 이게 잠깐 쉬고 있어. 뭐 싸우다 온 거야? 아니요? 아니 너네 둘이 다른 사람이랑. 아직까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원래 타는 거 잘 탄 것 같아요. 원래 타야 될 걸 잘 탔다고? 그렇지 않나요? 과연 잘 탔는데 이렇게 늦을까요? 바로 도대체 뭐 때문일까? 아니 조금 늦는다며. 빨리 사는 아니 그 앞부산 로드에서 지하철을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응. 버스를 타야 되는데 여기 그 광원역 가면 300선대인가 140선대인가 있거든요. 응. 그걸 탔어야 되는데 이제 3일 들어가니까 그 301만 탄 거예요. 오늘 직진해야 되는데 갑자기 둘이 같이? 네. 둘 다 그렇게 모르고? 며칠이었어. 둘 다 못 보고? 몰라 몰라가지고 얘가 이거 하다가 차라리 놀다 오는 거는 네네네. 네. 뭐예요? 안녕. 오랜만에. 그래서 얼마나 보자. 잊어버릴 수 있어. 아이 자식이.
목요일 목요일 우리 스터디였어. 그렇지. 네, 한 시간. 목요일 무슨 일? 네, 시간. 내가 당이 떨어져가지고 한 입만 먹고 시작할게. 아,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자동차 영업사원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자동차를 판매하고 그날 저녁에 무작정 집까지 버스를 타지 않고 5시간을 산책해. 걷기 시작해. 그 걷는 와중에 이상한 쾌감을 느끼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팠다가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생생한 자유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렇게 걸으면서 사춘기 때 내 첫사랑, 유년 시절, 청춘의 나날, 그 이후 살아온 생애 이러한 것들을 걷기를 통해 돌아보게 돼. 그날 밤에 밤 12시 돼서야 왔을 때 아내는 나를 보고 겁먹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손을 더듬어 스웨터 단추를 채우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 왜 걸어왔냐고 묻는데 그러한 이상한 나의 모습을 보고 아내는 밥만 차려주고 방으로 들어가. 그 다음부터 나는 대략 새벽 5시에 깨어나 낮 12시까지 걷는 대략 7시간 동안의 걷기를 10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절대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왜 이때 그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처음 눈물을 흘린 걸까요? 같이 우비를 쓰고 그때 걸을 때 대학생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나 보지. 그 물이 걷는데 거기에 우연히 섞인 건지 해서. 근데 그들이 있을 때 내가 스쳐 지나갈 때 그들은 왜 인사를 했으며 우연히 동행해서 같이 걷다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그냥 걷기만 하다가 그들은 쉬고 내가 혼자 걸어가니까 그냥 같이 걸었던 것 때문에 그냥 인사를 한 건지. 근데 그게 왜 나한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길가엔 소기나무가 사열하듯 끝도 없이 서 있었다. 사열하는 건 군대에서 병사들 줄 서 있는 거예요. 사열. 그 다음에 소기나무는 뭐죠?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잠시만요. 소의 귀처럼 생겼나? 응? 이파리가? 소기나무가 있어, 진짜. 소의 귀랑 전혀 상관없이 생겼네. 요렇게 생겼대요, 나무가. 몰라도 상관은 없어. 자, 그 틈새로 비 내리는 바다가 보였다고, 갑자기 바다. 지역이 어디지? 서울인 줄 알았더니. 어떤 사내가 아이를 등에 업고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를 앞질러 바다 옆을 따라 걸어갔다. 장소가 살짝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가보자. 멀리 흰 풍력 발전기들이 저마다 거대한 팔랑개비처럼 돌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가다 보니 웬 시골 안악 하나가 찢어진 우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었다. 자, 계속 비 내리는 풍경. 어떤 산에 웬 시골 안악 하나. 그 옆을 스쳐갈 때 나는 그녀가 울고 있음을 눈치챘다. 나는 모른 척 앞서갔다. 걷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면서 동시에 내가 아니었고 한편 내가 아니면서도 분명 나 자신이었다.
그렇게 나 아닌 나와 나인 내가 서로 마주보며 지치지 않고 걸었다. 이런 표현들 또 아리까리하게 만들자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때 걷는 나는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실제로 나 자신인 건 맞지만 그러면서 떠올리는 생각이나 어떤 그때 걸을 동안에 느껴지는 스스로가 이전과는 다른 나를 느끼기 때문에 요때 나 아닌 나는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린. 왜냐면 뒤에 보기 박스에 잃어버린 자 되찾고자 하는 주기적 몸부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 그럴 여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갑시다. 그리하여 걷기가 끝나 마침내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오면 그 둘이 새로운 하나가 되어 있었다. 삶은 그렇게 거듭되는 것. 그때 밤바다엔 수십 척의 오징어, 한치잡이 배들이 축하라도 해주듯 집어등을 밝히고 일렬로 떠있는 것. 그러한 오징어잡이 배들의 불빛이 나를 축하해주는 모습으로 여겨지는 거고요. 걷기를 통해서 새로운 나가 되는, 새로운 하나가 되는, 이건 마치 느낌이 이거죠. 정, 반, 합. 어떤 변증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새로운 차원에 나가 되는 중략. 걷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사내를 돌려보내기 위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두서없이 내뱉었다. 이유요? 그럼 요 질문은 누가 한 거야? 사내가 질문한 겁니다. 그죠? 나에게. 그런 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을 뿐이죠. 다만 주기적으로 몸에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제 또 걸으라고 하는 소리가 몸속에서 들려온다는 거죠. 어느 날 새벽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음.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얼굴에 퍼런 이끼가 두툼하게 끼어 있더군요. 뭐냐 이거? 수염 아니야 수염? 뿐만 아니라 온몸이 생선 비늘로 뒤덮여 있었대. 음. 신체적인 이상 증상이 나타났어. 그게 눈에 보이더란 말인가요? 보입디다. 끔찍하군요. 그때마다 나는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자, 걸으라고 하는 그 소리, 그 소리가 이제는 어떤 신체적인 이상 증상으로, 물론 이런 소리와 함께 같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 때문에 걷고 있었다가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신체 이상 부위를 걷게 되고, 이런 신체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 그때마다 걷게 된다는 거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고객과 커피를 사는 마시다 때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킹하고 있다가 나는 또 걸으라는 하는 소리가 몸속에서 들려오기만 하면 지체 없이 배낭을 꾸려 길로 나갔다. 걸어가면서 나는 나를 닮은 종족들이 이따금씩 내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이때 종족들은 나랑 같이 걸으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지, 뭐 그런 사람들 중에 뭔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 말을 걸어본 적은 없었다. 그들도 내게 아는 체를 하거나 길을 막고 서서 말을 붙이는 법이 결코 없었다. 하지만 그들과 나는 분명히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래서 자, 말은 없지만 걷기를 통해 나름의 비슷한 처지의 사람과 소통하고 있는, 소통보다는 교감이라고 할까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 무슨 뜻 같아? 고함이야? 이건 아니겠죠. 자, 어쨌든 고함은 아닐 거고. 음, 얘기함? 보고하다 할 때 고함. 샤우팅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자, 독특한 소설입니다. 되게 실험적인 작품이고요. 아마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신체적 이상 증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결국 나를 걷게 하는 압박감을 가지게 하는 신체적인 이상 증상으로 자기만이 느끼고 자기한테만 보이는 건지 아마 그런 거겠지. 남들한테 보이지 않겠지만. 보기 박스 이렇게 나옵니다. 음울한 내면 심리가 기이한 신체 상태로 형성화된다. 이게 그 얘기겠죠. 일상을 살아가는 답답함, 잘 잃어버린 상실감, 정체성의 혼란 등에서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행위, 걷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자꾸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고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찾고 함으로써 나오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작품 사령과 아마존 수족관 여기 나가고 동락당 하면 끝나겠네. 동락당을 먼저 합시다. 동락은 제목 그대로 홀로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홀로 있음을 즐기는 부분이겠고 보기 박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작품 잠깐 보죠. 동락당은 박인로가 이현적이 공부하던 집인 동락당을 찾아가 자기 집이 아니군요. 동락당을 찾아가 그의 뜻을 기리는 심정을 읊은 것. 이현적의 동락에는 백성과 더불어 즐거운 여민락이라는 이상사회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한탄이. 자, 그러면 여민락은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동락과 반대된. 가장 바람직한 건 백성과 더불어 즐겁게 사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홀로 즐기고 있다. 박인호는 동락당 주변 아름다운 풍경에서 동락의 슬픔을 느꼈고, 자, 동락은 즐거운 건데 슬픔이라고 얘기하고요. 고인의, 자, 죽은 사람이네. 이상사의 실현을 위한 유학자로서의 유훈을 가르침, 내지는 교훈을 후세에까지 우러러 받들 것을 드러낸다. 또한 유학자로서 이상사를 꿈꾼 고인의 뜻과는 어긋난 세속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면서 따라야 할 가치를 지켜낸 이현주의 패를 높이 기리는 작품. 가보도록 하죠. 배회하고 생각하며 참된 자취 다 찾으니 이때 참된 자취는 아마도 이현적의 음, 이현적이 남긴 삶의 흔적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삶의 자취. 타경대 연못은 고금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맑지만 어지러운 속세에 사람들이 다투니 비판적입니다. 이렇게 맑은 연못에 가끔 씻을 줄 그 누가 알지 못한다. 타경대 연못 이름이 타경대인 거예요. 타경가 기억나요 혹시? 고전 시간에서 어떤 물이 맑으면 가끔을 씻고 물이 더러우면 그 발을 씻는다라고 얘기해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작가가 조정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해서 입 바른 소리를 냈다가 탄핵받아서 떠나는데 유배 가던 과정에 자기를 태워 건네주던 어부가 그 사연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물이 깨끗하면 가끔은 씻으면 되고 더러우면 발을 씻으면 되지. 유연하게 처세야지. 더러운 데에서 깨끗한 소리 하다가 그렇게 까여서 유배 가서 되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경대 이름이 바로 어디에서 비롯된 거야? 그러한 타경가 그 대목이 그렇습니다. 영은 탁은 세탁하다예요. 영은 가끈 영자입니다. 그래서 이리 맑은 연못에 가끈 씻을 줄 그 누가 알리는 그 비판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야. 어쩌면 여긴 원래 유연한 타경과와 관련된 건 보통 유연한 삶의 자세인데 그거보다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문맥적으로는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어, 어휘적으로는 사전적으로는 유연한 삶의 자세라고 우리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유연한 삶의 자세는 다투지 않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 정도. 사자암 높이 올라 자, 바위 이름 도덕산을 바라본 산 이름 빛을 머금은 구슬은 어제인 듯한데 빛을 머금은 구슬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 이연적의 높은 덕? 덕이 있는 사람 표시하는 데는 남이 알아준다. 빛을 머금은 구슬.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잡아. 이연적의 덕. 인덕은 변함없는 듯하지만 봉황이 떠난 빈산에 두견새만 낮에 운다. 이때 봉황이 이연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서글픔. 두견새는 감정이입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연적이 죽고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거. 도화동에서 내리는 물이 밤낮 없이 복숭아꽃을 띄우니 천태인가 무릉도원인가 이 땅은 어떤 곳인가 도대체. 그래서 무릉도원 같다고 예찬하는 거고요. 신선의 흔적은 아득하니 어디인지 모르겠네. 무릉도원인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어질지도 않은 몸이 무슨 이치 알까마는 겸손함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뭐 똑똑해. 내가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어. 산이 좋아 갈 길을 잇고 바위에 다시 기대기함. 멀고 가까운 내 시냇물과 들판의 경치를 살펴보니 울긋불긋 꽃 빛깔은 울긋불긋은 의태어 비단빛이 되어 있고 수많은 꽃향기는 골짜기 바람에 날려오고 산절의 종소리는 구름 밖에까지 들린다. 이러한 풍경을 명문장가의 부신들 다 써내기 어찌 쉽겠는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글로 표현하기도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얘도 서리법. 눈앞의 풍경은 흥겨움을 더하는 듯하고 이리저리 거닐며 짐짓 일부러 자 천천히 왜 천천히 돌아와요? 이거 풍경 즐기느라고 느릿느릿 걸어 돌아오니 서쪽 산을 바라보니 저녁 해가 다 진다. 저녁 무렵입니다. 시간의 경과 저녁 무렵 동락당에 다시 올라 자 동락당이라는 곳 다시 돌아온 거고요. 자 좌우를 살펴보니 선생의 풍채 모습을 선생 여기서 이연적 직접 만나 보는 듯하고 굉장히 뚜렷하여 애달피 탄식하면 굉장 뒤에 얼굴이 이 갱이 국갱자의 장이 담장할 때 장자입니다. 뭐라고 해줄까? 삼엄이 지극함을 비유한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요? 네. 그 풍채가 눈앞에 어른거려, 아른거려. 애달피 탄식하며 당시에 살아계실 당시에 하시던 일 다시금 생각하니 밝은 창가 책상에서 세상 근심을 잊으신 채 성현의 책에 뜻을 두어 공들인 결과로 배우고 가르쳐서 유교를 밝히시니 가르침을 동방의 군자는 이뿐인가 하노라. 예찬 제대로 된 군자는 이현적 선생뿐인가 하노라. 효제, 충성 이것도 다 유교적 가치관입니다. 가치라고 하죠. 유교적 가치. 조정에 나아가 직설의 몸이 되어 당우 성실을 이룰까 바라다가 직설의 몸이 되어 뒤에 어필이 없는데 이 직설은 직언하는 정도로 할까요? 입바른 소리, 올바른 소리를 하는 신하가 되어 당우 성실을 이룰까 하다가 당우 성실이 뭐예요? 중국의 태평성대 같은 데네요. 그래서 당우 성실은 태평성대 이룰까 바라다가 시대나 운수가 불행하여 어진 일을 멀리하니 나라에서 듣고 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상궁곡인들 산과 골짜기인들 누가 아니 슬퍼하리 산과 골짜기조차도 슬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멀리한다는 건 관직에서 떠나게 된 거겠죠. 자, 유배 생활 7년에 자 그래서 유배 생활 7년 어진이를 물리한다. 이게 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늘의 해 못 보시고 하늘의 해를 못 보시고 문 닫고 성철에 도덕만 닦으시니 학문수양 인격수양만 하니 사불승정이라 뭐라고 되니? 사불승정 뭐 사악한 것은 올바름을 이기지 못하자 뭐라고 해줄까 이거 음 뭐라고 해주지? 도덕만 닦으시니 그냥, 그냥 올바른 도리 정도로 해석합시다. 간단하게. 도리라서 공론 떳떳한 논의가 절로 이뤄 사람마다 도덕을 숭상할 줄 알아서 유배지 사람들까지도 받은 교화 다 못 잊어. 교화는 가르침. 자, 유배지에서도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근데 공론은 그냥 떳떳한 논의? 떳떳한 논의 정도. 궁벽한 구석진 시골 땅에 사당을 세웠으니 선비들의 추앙은 존경은 더욱 말해 못해 당연히 존경하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와 주시고요. 너희들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왔네. 그것만 해도 뭐